저는 69살 김선자라고 해요. 제 인생에 남은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주,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우식이 녀석이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먼지 마셔가며 억척같이 살아온 제게 번듯하게 자라 자기 가정을 꾸린 아들은 세상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 민지는 또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게 구는지요. 주변에서는 아들 잘 키워 호강한다며 다들 부러워했으니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늙은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 녀석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꼭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민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서준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는데 애할미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당장 간다고 했지요. 주말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해물찜을 넉넉하게 재우고 손주 서준이가 먹을 연한 나물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어요. 바리바리 싼 짐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손주 볼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어쩜 그리 높고 으리으리한지요. 제가 젊었을 적에는 상상도 못할 세상이에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니 화사한 거실 풍경과 함께 며느리 민지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그냥 몸만 오시라니까요. 민지는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며 살갑게 굴었어요. 아프다던 애가 맞나 싶게 얼굴도 뽀얗고 예뻤습니다. 아프다는데 괜찮으냐? 병원은 다녀왔어? 그럼요, 어머님. 그냥 환절기라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해서요. 주사 한 대 맞고 왔더니 괜찮아요. 어머님 오셨으니까 이제 두 발 뻗고 쉴 수 있겠네요. 얄밉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젊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싶어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보다도 제 눈에는 거실 한쪽에서 보행기를 타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손주 서준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왔네. 제가 팔을 벌리자 서준이는 좋다고 깨르르 웃으며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분내와 따뜻한 온기에 여기까지 오느라 쌓였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 동안 손주를 안고 재롱을 보는데 민지가 옆에 와서 조잘조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서준이 이번에 새로 사준 유모차예요. 독일에서 만든 건데 바퀴 구르는 것부터가 달라요. 핸들링이 예술이라니까요. 가격은 좀 나가도 우리 서준이가 탈 건데 아무거나 태울 수 있나요? 민지가 가리키는 현관 한쪽에 세워진 유모차는 제가 보기에도 번쩍이는 게 아주 갓나가 보였어요. 좋아 보이네. 얼마쯤 하더냐? 호호, 어머님 놀라실 텐데. 이거 한 대에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모차 한 대에 200만 원이라니요. 우리 우식이 키울 때는 동네에서 물려받은 낡은 유모차 끌고 다녔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컸는데 말입니다. 민지의 자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건 스웨덴에서 만든 공기청정기고요. 우리 서준이 옷은 전부 프랑스에서 온 유기농 순면으로만 입혀요. 분유도 제일 비싼 유기농 분유만 먹이고요. 어머님, 요즘엔 이렇게 안 키우면 큰일 나요. 하도 유해 물질이 많아서요. 마치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구시대 사람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는 그저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그러려니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실이며
아이 방이며 온 집안을 채운 값비싼 육아용품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우식이가 버는 돈이 빤한데 저 많은 물건들을 다 사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민지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죠. 아프다는 핑계가 좋긴 좋은 모양이었어요. 민지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리 재밌는 거라도 보느냐? 아, 어머님. 제가 활동하는 맘카페라는 곳인데 다들 저보고 천사 엄마래요. 제가 아는 정보도 공유하고 가끔 어려운 분들께 나눔도 하거든요. 다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제게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민지맘은 천사예요. 덕분에 좋은 물건 싸게 구했어요. 같은 칭찬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니 기특하다 싶으면서도 제 할 일은 제쳐두고 휴대폰 속 세상에만 빠져 사는 며느리의 모습이 썩 달가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다 함께 제가 해온 해물찜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니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아이고, 빨래가 이렇게나 많네. 내가 좀 돌려야겠다. 어머님 괜찮은데. 그냥 두세요. 됐다. 앉아만 있으니 몸이 더 쑤시는 것 같구나. 저는 손주 옷가지며 어른 옷가지가 뒤섞여 있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최신형 드럼 세탁기가 늠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빨래 바구니를 기울여 세탁물을 세탁기 안으로 쏟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의 감촉에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진 겁니다. 그냥 부드러운 옷가지의 감촉이 아니었어요. 뭔가 빳빳하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빨래 바구니 안을 들여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 옷 밑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었습니다. 뽀송뽀송한 질감에 아직 접힌 자국까지 선명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기 우주복이었죠. 그런데 그 새 옷이 이상하게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흙탕물이라도 묻힌 것처럼 얼룩덜룩했고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살짝 찢어진 자국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건 아이가 입고 놀다 더러워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인위적이고 기분 나쁜 얼룩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손을 뻗어 다른 옷들을 헤집어 보았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비슷한 상태의 새 옷들이 두어 벌 더 나왔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새 옷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건 대체 뭘까요? 왜 새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경악할 만한 광경 앞에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탁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오는 듯 했어요. 제 손에 들린 빨래 바구니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늙은 제 눈이 잠시 헛것을 본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빨래 바구니 안을 헤집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아이가 입어서 낡고 해진 옷들 사이에 아직 택도 채 떼지 않은 듯 빳빳한 질감의 새 옷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들은 하나같이 누가 일부러 자행한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튄 듯한 자국,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흠집, 심지어는 볼펜으로 그은 듯한 희미한 선까지. 이건 아이를 키우는 집의 평범한 빨랫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느리 민지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저는 일단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 물어봤자 순순히 대답해 줄 리도 만무했고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아들 내외의 말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제 눈으로 본 이 기이한 상황을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남겨둬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훼손된 흔적이 뚜렷한 아기 베넷 저고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아기 분내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옷을 저는 제 시장 가방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쑤셔 넣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해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머지 빨랫감들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굳은 얼굴로 세탁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나온 것을 보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다 돌리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아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뭐 힘들다고.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기괴한 옷가지들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베넷 저고리의 감촉이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데 민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주말 내내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강아지 보러 온 건데.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기라도 한 걸까요? 민지의 미소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평소의 싹싹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몰래 가져온 베넷 저고리를 꺼내 불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흙탕물 자국은 마치 붓으로 일부러 칠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고 찢어진 부분은 가위로 살짝 잘라낸 듯 단면이 깨끗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맘카페라는 곳이 궁금해졌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열심히 들여다보던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민지가 활동한다는 맘카페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지는 그곳에서 정말로 천사 엄마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쓴 글들에는 온갖 미사여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맘님 덕분에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했던 장난감을 나눔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맘님처럼 좋은 분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민지는 자신이 가진 육아용품들을 다른 회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기부받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언뜻 보기에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젯밤 빨래 바구니 속에 그 옷가지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려 민지가 쓴 다른 글들을 샅샅이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바로 어제 저녁에 올린 글이었어요. 얼마 전 후원받은 새 옷, 우리 서준이에게 입혔더니 금세 이렇게 됐네요. 역시 사내아이라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나 봐요. 이렇게 예쁜 옷 후원해 주신 행복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잘 입히고 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글 밑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어젯밤 빨래 바구니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흙탕물 묻고 찢어져 있던 새 우주복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는 후원받은 새 옷을 마치 자신의 아이가 입어서 낡아진 것처럼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증에 쓰이지 않은 나머지 깨끗한 새 옷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무언가 꿍꿍이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며느리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고작 헌 옷처럼 조작된 새 베넷 저고리 한 벌과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며느리를 추궁해봤자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옷은 정말 서준이가 입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만 의심병 많은 이상한 시어머니가 될 게 뻔했지요. 아들 우식이 녀석은 또 어떻고요. 제 아들이지만 한번 콩깍지가 씌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직한 구석이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 민지에게 푹 빠져있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최영숙. 제가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할 때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저를 이모라 부르며 유독 따르던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 부러지고 영리했어요. 특히 컴퓨터라면 아주 도사였죠.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준 것도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냐? 나다, 선자 이모. 어머, 이모.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영숙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안부를 묻고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영숙아, 혹시 지금 시간 좀 괜찮으냐? 이모가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다. 그럼요, 이모. 무슨 일인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화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혹시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영숙이는 군말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제가 자주 가던 시장 근처의 낡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차가운 물만 연신 들이켜며 타는 속을 달랬습니다. 잠시 후 찻집 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영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나도 방금 왔어. 니야, 우리 영숙이 더 예뻐졌네. 호호 아니에요. 이모도 여전하시네요. 고우시고. 저희는 잠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영숙이가 주문한 차가 나오고 저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지난 주말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빨래 바구니에서 발견한 이상한 옷가지부터 맘카페에 올라온 인증 사진까지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영숙이의 표정은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몰래 챙겨온 베넷 저고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영숙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옷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모, 이거 딱 느낌 오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뒤로 물건 빼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수법이 아주 교묘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죠. 역시 영숙이는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네, 이모. 제 짐작이 맞다면 이모님 며느리는 맘카페에서 후원받은 새 물건들을 인증샷용으로 몇 개만 쓰고 나머지는 뒤로 빼돌려서 팔아치우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해요. 영숙이의 확신에 찬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빛을 바꾸고 영숙이에게 말했어요. 영숙아, 이모 좀 도와다오. 내가 이 일의 전모를 꼭 밝혀내야겠다. 내 아들하고 손주를 위해서라도 저런 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모. 걱정 마세요. 이런 건 제 전문 분야예요. 영숙이는 제 손을 굳게 잡아주며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꺼내 영숙이에게 건넸습니다. 시장 장사하며 평생 쌈짓돈처럼 모아온 제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거 조사하는 데 필요할 거다. 사람을 쓰든 뭘 사든 아끼지 말고 마음껏 써. 돈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완벽한 증거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모, 뭘 이렇게까지. 됐다. 내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까짓 돈이 대수겠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다. 이 모든 일은 내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모든 증거는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잡고 그놈이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게 만들어야 해. 제 단호한 말에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며느님이 활동하는 맘카페에 저도 가짜 아이디로 가입해서 동태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비밀 판매 계정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영숙이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으니 막막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영숙이는 약속대로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숙련된 탐정처럼 며느리 서민지의 온라인 활동을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영숙이는 며칠 밤을 새워 민지가 활동하는 맘카페의 수천 개가 넘는 게시글을 분석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주부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카페 회원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수집했죠. 저는 매일 영숙이와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제 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모, 며느님 정말 대단한데요? 카페 안에서는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다들 민지맘, 천사님 하면서 떠받드네요. 선행의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해놨어요. 영숙이의 말처럼 민지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글 하나하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녀가 주관하는 나눔 이벤트는 항상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마음씨 좋은 젊은 엄마의 선행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요. 영수가 뭔가 더 알아낸 건 없니? 이모, 지금 며느님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카페 회원 몇 명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떠보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 물품 리스트랑 며느님이 평소에 자랑하던 물건들 목록을 비교 분석하고 있고요. 분명히 꼬리가 잡힐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영숙이는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려던 제게 영숙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 찾았어요. 찾은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숙이의 흥분된 목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았다는 말이냐? 며느님 비밀 계정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영숙이는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맘카페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는 전혀 다른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아이디로 비밀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소개글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맘카페에 올렸던 인증 사진들의 배경이 되었던 아들 집의 희미한 벽지무늬, 가구의 모서리 등을 단서로 수많은 판매 게시물 사진과 끈질기게 비교 분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동일한 배경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판매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모, 제가 지금 링크 보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영숙이에게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민지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의 온라인 상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갖 종류의 새 유아용품들이었습니다. 옷, 장난감, 책, 유모차, 카시트까지 하나같이 고급 브랜드의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놀랍게도 민지가 그동안 맘카페 회원들에게 후원받았던 물건들의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들 집에 갔을 때 민지가 자랑했던 그 200만 원짜리 독일제 유모차와 똑같은 모델의 새 제품도 버젓이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미개봉 새 제품 150만 원에 급히 처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세상에, 세상에.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민지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돈으로 바꾸는 파렴치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후원받은 물건들을 빼돌려 자신의 비밀 상점에서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자신과 아이를 치장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보았던 그 비싼 육아용품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아이를 키우는 어미라는 자가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 집으로 달려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되찾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 것이라며 발뺌할 것이고, 아들은 또다시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는 아들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무리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어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믿었지요. 저는 주말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반찬을 핑계 삼아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민지가 없을 시간, 아들 우식이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갔어요. 민지가 있으면 또 무슨 핑계를 대며 아들의 눈과 귀를 막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이 덜 깬 얼굴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우리 아들 얼굴 보는데 연락이 다 필요하냐? 마침 갈비찜 좀 했는데 너 혼자 밥거릴까봐 가져왔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근데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역시 제 아들이 맡긴 한 모양입니다. 제 얼굴에 쓰인 수심을 금세 알아채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제가 밤새 출력해온 종이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민지의 맘카페 활동 내역과 민지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의 비밀 판매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처 서민지가 인터넷에서 벌이고 있는 짓이다. 똑똑히 보거라. 저는 아들이 종이를 넘기는 동안 지난 며칠간 제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기부한 새 물건들을 어떻게 빼돌리고 어떻게 거짓으로 인증 사진을 만들어 올리는지, 그리고 그 물건들을 비밀 계정을 통해 팔아치워 돈을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충격이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쾌함과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아들은 들고 있던 종이들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말이 되고 말고. 이게 다 사실인데. 사실이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몇 장, 출처도 모르는 글 몇 개가 사실이라고요? 어머니, 실망입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우시가,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니야. 증거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민지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 믿고 자기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거라고요.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어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저를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시가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렴.
너가 민지를 아끼는 마음은 알겠다만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저예요. 어머니야말로 지금 감정적으로 민지를 미워하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민지가 너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나보다 민지를 더 챙기는 것 같아서 질투라도 하시는 거냐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질투라니요. 제가 제 아들의 행복을 질투한다니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미워한단 말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너 지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제가 심해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민지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애예요. 그런 애를 어떻게 사기꾼으로 몰 수가 있어요. 이건 민지에 대한 모독이고 민지를 아내로 선택한 저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 착한 내 처가 쓰는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느냐? 내 월급 뻔한데 집에 있는 그 비싼 물건들은 다 어떻게 산 거고? 그거요? 민지가 알뜰하게 재테크해서 번 돈이에요.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중에 집이라도 넓혀갈 때 짜잔하고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민지의 그런 착한 마음까지 전부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단단히 사로잡혀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을 아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알겠다. 너가 그렇게까지 내 철을 믿는다니 내가 더는 할 말이 없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앞으로는 저희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끝내 제게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와서 제 발로 걸어 나왔지만 마치 쫓겨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들렸어요. 텅 빈 복도에 혼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슬픔,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눈이 멀어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니 이 어미가 정신 차리고 바로잡아줘야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제게 퍼부었던 날 선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질투하시는 거냐고요? 당분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 말들은 그 어떤 것보다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저토록 완강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어설픈 증거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게는 누구도, 심지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내 아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진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자마자 영숙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영숙이는 제 일처럼 붕괴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모 아드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됐다. 속상한 건 나중 얘기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아들 인생까지 저 못된 것 손에 망가지게 생겼어. 저희는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겠다. 며느리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야. 덫이라니요, 이모. 가장 비싸고 가장 티가 나는 물건을 미끼로 던지는 거지. 저 애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 아주 탐나는 미끼를 말이다. 제 말에 영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함정 수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숙이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해외 거주 지인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의 명의로 아주 그럴듯한 가짜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고급 저택을 배경으로 찍은 우아한 중년 여성의 사진을 구해다 올렸고, 게시물에는 온통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돈 많고 교양 있는 재미교포처럼 보이게끔 완벽하게 위장한 것이죠. 다음은 미끼를 고를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맘카페와 중고 거래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 요즘 엄마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지만 비싸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에서 제작된 한정판으로 출시된 최고급 유모차와 카시트 세트였습니다. 국내에는 몇 대 들어오지도 않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으로 통했죠. 좋아, 이걸로 하자. 이 정도면 서민지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다. 저는 제 비상금 통장에서 거금을 인출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돈으로 수소문 끝에 웃돈까지 줘가며 문제의 한정판 유모차와 카시트 세트를 구해왔습니다. 번쩍이는 유모차를 보니 이걸 미끼로 써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추적 장치를 심는 것이었죠. 영숙이는 전문 탐정들이나 쓴다는 손톱보다도 작은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여러 개 구해왔습니다. 저희는 해가 진 밤 영숙이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모차의 바퀴 안쪽, 카시트의 천 시트 및 눈에 절대 띄지 않는 곳을 골라 조심스럽게 추적 장치를 심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아주 은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영숙이는 재력가 재미교포 이모 계정으로 며느리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맘님. 우연히 민지맘님의 선행을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진 물건들을 기부해도 될까요? 마침 제 손주에게 주려고 사두었던 한정판 유모차와 카시트가 있는데 쓸 일이 없게 되어서요. 영숙이가 쓴 메시지는 아주 정중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제 심장은 조마조마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영숙이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다. 저 애가 이걸 물지 안 물지는 하늘에 맡겨야지.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민지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 글을 보셨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물론이죠. 당연히 괜찮고 말고요. 회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제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과 온갖 아양을 떠는 말투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흥분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덫에 걸려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는 계획대로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 유모차와 카시트 세트를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휴대폰으로 GPS 추적 앱을 들여다보며 며느리가 언제 움직일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저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제 휴대폰 속 지도 위에는 아들 녀석의 아파트를 가리키는 파란 점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면 저 비싼 물건만큼은 정말로 좋은 곳에 기부하려고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영숙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모, 원래 큰 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법이에요. 조급해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영숙이의 말대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건이 도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GPS가 아니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맘카페 활동이었습니다. 영숙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며느님, 드디어 인증샷 올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민지는 재미교포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 잘 전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얼마 전 익명의 재미교포 회장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귀한 한정판 유모차와 카시트를 후원해 주셨어요. 이 귀한 물건을 꼭 필요한 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 수소문한 끝에 미혼모 쉼터에 계신 한 분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디 아기와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얼굴도 모르는 분께 이런 큰 선물을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에는 저희가 보낸 번쩍이는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유모차 바퀴 한쪽에 마치 일부러 묻힌 것처럼 보이는 흙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녀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한 것은 유모차 단 한 대뿐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낸 최고급 카시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맘카페 회원들은 역시 민지맘님, 회장님도 민지맘님도 모두 천사시네요 라며 칭찬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조용하던 제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GPS 추적 앱에서 보내는 알림이었어요. 추적 대상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집 위치에 있던 파란 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도 함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나와. 저희는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나 영숙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이는 능숙하게 운전을 하며 한 손으로는 휴대폰 속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모, 가는 방향을 보아하니 도시 외곽 쪽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거래를 하려면 그런 곳이 좋겠지. 저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파란 점이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파란 점의 움직임이 마침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낡은 공장과 창고들이 즐비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물류단지였습니다.
저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인 채 창고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차 한 대가 창고 앞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제 아들 우식이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주변을 잔뜩 경계하는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트렁크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을 힘겹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가 보냈던 카시트와 인증샷에 등장했던 유모차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창고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모, 이제 곧 거래 상대가 나타날 거예요. 카메라 준비할게요. 영숙이는 뒷좌석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전문가용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는 차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창고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창고 앞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였어요. 민지는 그 남자를 아주 익숙하게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차 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들의 검은 거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물류창고 앞, 며느리 민지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는 아주 익숙하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그들이 한두 번 만나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남자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보낸 유모차와 카시트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마치 감정사라도 된 것처럼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두드려 보더군요. 민지는 남자 옆에 서서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영숙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저 남자 이 바닥에서는 꽤 유명한 장물합이에요.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훔친 물건이나 사기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숙이의 말에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아주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물건 확인을 마친 남자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합차로 가더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 봉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지폐 뭉치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돈을 확인한 민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영숙이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돈 봉투를 들고 활짝 웃는 며느리의 얼굴, 그 옆에 서 있는 장무라비의 얼굴, 그리고 그들 뒤로 보이는 한정판 유모차 차량 번호까지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 안에 완벽하게 담겼습니다. 거래를 마친 남자는 유유히 물건들을 자신의 차에 싣고 사라졌고 민지 역시 돈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아들의 차를 몰고 물류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카메라 액정을 통해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모,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사진 속에는
맘카페의 천사 엄마가 아닌 어둠 속에서 검은 돈을 거래하는 사기꾼 서민지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그 사진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모, 이제 이 증거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실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뭐요? 내 아들 녀석? 그놈이 이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지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도 내 손주도 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테니까. 제 말에 영숙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제 아들 우식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들 녀석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다가갔다가 또다시 아들의 다친 마음에 상처만 받고 돌아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영숙이와 함께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 계정 거래 내역, 물류창고에서 찍은 사진들, 장무라비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은 서민지라는 여자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심을 품게 될 그 순간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그 주에 아들 녀석의 회사에서는 월급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은 은행으로부터 이상한 알림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생활비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죠. 아들은 당연히 며느리인 민지에게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지의 반응이 아주 이상했다고 해요. 아, 그거 그냥 내 친구가 예전에 빌려갔던 돈 갚은 거야. 신경 쓰지 마.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흔들리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더군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은행 앱을 확인해 본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입금되었던 500만 원이 그새 흔적도 없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없었던 겁니다. 아들은 곧바로 민지를 깨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돈 우리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잠깐 보내드렸어. 금방 다시 채워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즉 민지의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언니네 집에 가 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요. 아들이 그 사실을 지적하자 민지는 당황하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언니네 집 말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갑자기 상을 당해서 아유, 됐어. 너가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내가 네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민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아들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에 얼마 전 제가 했던 말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내 처가 쓰는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느냐? 는 제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돈의 출처도 쓰임새도 불분명한데 무작정 자신을 믿으라고만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깊은 위화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결국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지요. 저는 아들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들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사진 뭉치를 아들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물류창고의 어둠 속에서 며느리 민지가 장무라비와 만나 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들이었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 손에 들린 두툼한 돈 봉투,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익숙한 유모차와 카시트.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 자체로 웅변이자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민지가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자식을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 또한 제 아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그러나 더 이상 어리석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서준이 아빠로서 그리고 어머니 아들로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이 어미를 믿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거라. 내 처가 저지른 죄값 우리가 확실하게 치르게 해줘야지. 내 인생도 내 손주 인생도 저런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직접 건져내는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들은 처음으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민지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우리의 길고도 처절한 반격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제 아들 우식이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무섭게 돌진하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충격과 배신감은 곧바로 서민지를 향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집에 달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다. 지금 너가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면 저 영악한 것이 또 무슨 수로 빠져나갈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인간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요? 연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를 해야 한다. 저것이 방심하고 제발로 심판대 위에 올라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하는 거야. 제 말에 아들은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영숙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다음 작전을 짜야 할 때였으니까요. 영숙이는 그동안 추가로 알아낸 정보들을 저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모 아드님, 제가 장무라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이 인간 전과도 여러 개 있고 지금도 다른 여러 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판을 잘 짜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며느님을 불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영숙이의 말에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장무라비를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그 옆에 붙어 있는 혓바닥부터 잘라내기로 한 겁니다. 저희는 일부러 장무라비가 혼자 사무실에 있을 시간을 골라 약속도 없이 그곳을 급습했습니다.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온갖 중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우리가 들이닥치자 남자는 기분 나쁜 얼굴로 우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고 난리야? 저는 대답 대신 영숙이가 찍었던 사진들을 그의 책상 위에 한 장씩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와 돈을 거래하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뭐야, 정체가.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제 아들 우식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와 함께 내 가정을 망가뜨린 사기꾼의 공범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저 여자가 파는 물건을 사줬을 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남자는 필사적으로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서민지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우리가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바닥에서 어떤 인간인지 지금 경찰이 당신을 왜 주시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여기서 계속 우리랑 말장난할 텐가 아니면 순순히 협조하고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볼 텐가. 물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끝까지 개기다가 서민지랑 같이 사기죄 공범으로 감옥에 가는 거. 다른 하나는 우리한테 협조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우리가 당신은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게 변호사한테 힘써주는 거. 어떤 게 더 똑똑한 선택일지는 당신 머리로 생각해 보시지. 남자는 한참 동안 우리와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알겠소. 내가 아는 건 다 불지. 대신 약속은 꼭 지켜주시오. 결국 장무라비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민지를 처음 만나게 된 과정부터 그동안 어떤 물건들을 얼마나 거래해 왔는지, 돈은 어떻게 나누었는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1년 넘게 이런 짓을 해왔고 그동안 빼돌린 물건값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영숙이는 그의 자백을 전부 녹음하고 자필로 진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제 서민지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창과 방패를 모두 손에 쥔 셈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아주 잘했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단단한 결의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무라비의 자백까지 받아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며느리 서민지를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는 끝난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사건을 경찰서에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끝내버리기에는 제 아들이 받은 상처와 저희 가족이 겪은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영숙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민지가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해. 제 말에 아들과 영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영숙이가 다시 한번 재력가 재미교포 이모로 나설 때가 온 것이죠. 영숙이는 맘카페 운영진에게 정중한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카페 운영진 여러분.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평소 민지맘님의 선행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민지맘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있을 맘카페 연말 총회 행사에서 제가 민지맘님께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지맘님의 선행을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감사패 제작과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영숙이의 제안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맘카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운영진은 즉시 영숙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맘카페 전체 공지사항에는 올해의 천사맘, 서민지님을 위한 특별 시상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며느리 민지는 그야말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 우식이는 일부러 더 과장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당신 맘카페에서 상 받는데. 니야, 역시 우리 아내 대단하다. 내가 당신이 언젠가는 이렇게 인정받을 줄 알았어.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공지사항을 보여주자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새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것은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호, 뭘 이런 걸 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주네.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기뻐해 주니 나도 기분은 좋다. 기분만 좋아? 이건 완전 경사지, 경사. 시상식 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줄게. 우리 아내가 주인공인데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 없지. 어머,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아들의 완벽한 연기에 민지는 모든 의심을 거두고 축제 분위기에 흠뻑 취해버렸습니다. 자신이 곧 오를 무대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처형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시상식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동안 저희는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바로 시상식 날 상영할 심판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영숙이의 사무실에 모여 저희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영상은 며느리의 맘카페 활동 사진으로 평화롭게 시작했습니다. 천사맘으로 칭송받는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들이 화면을 채웠죠.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찍었던 물류창고 거래 영상, 장무라비의 자백 녹취록, 비밀 계정 거래 내역 캡처 화면 등이 숨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제가 처음 빨래 바구니에서 발견했던 일부러 훼손된 새 베네 저고리를 클로즈업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모든 거짓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증거물이었죠. 영상을 다 만들고 나니 마치 한 편의 짧은 범죄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저 여자도 더는 발뺌하지 못하겠지. 아들은 완성된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상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며느리 민지는 하루하루 들뜬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미용실과 드레스숍을 예약하고 시상식에서 읽을 수상 소감문을 쓰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들은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멋지다. 그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빛날 거야. 고마워, 여보. 다 자기 덕분이야.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맘카페 연말 총회 및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연회장을 빌려서 열렸습니다. 저희의 계획을 까맣게 모르는 맘카페 회원들은 저마다 한껏 멋을 내고 행사장으로 모여들었죠. 행사장 내부는 화려한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곧 펼쳐질 축제를 기대하며 들뜬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제의 중심에는 단연코 제 며느리 서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들이 사준 어깨가 드러나는 눈부신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머리와 화장은 그녀를 마치 영화배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 이곳저곳을 누비며 회원들과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 민지맘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여신 같아요. 호호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민지는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들 우식이는 그런 아내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며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저와 영숙이는 행사장 가장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오늘 상영될 심판의 영상이 담긴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어요. 이모, 떨리세요? 영숙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아니, 떨리기는. 오히려 아주 재미있구나. 자기 발로 처형대에 올라가는 저 모습을 보니 말이다. 제 말처럼 민지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행사의 사회자가 단상 위로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맘카페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맘카페 연말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경품 추첨과 장기자랑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천사맘 시상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과장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맘카페를 위해 헌신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분이죠. 올해의 천사맘 서민지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모든 조명이 단상으로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맘카페 운영진이 그녀에게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올해의 천사맘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황금빛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민지는 감사패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흡흡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감격에 겨운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회원들은 울지 마세요. 민지맘님 최고를 외치며 그녀를 격려했죠.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던 민지가 마침내 준비해 온 수상 소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큰 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 하나로 나눔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우리 맘카페 회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수많은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그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민지의 위선적인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은근히 내비치면서도 모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교묘한 화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늘 제 곁에서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고 사랑해. 민지가 객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자 아들은 약속대로 환하게 웃으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회원들은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민지는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마친 민지가 무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 사회자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민지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깜짝 선물이요? 민지는 정말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회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바로 민지님께 한정판 유모차를 후원해 주셨던 그 익명의 재미교포 회장님께서 민지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실까요?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지 역시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침내 영상이 시작된다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5, 4, 3, 2, 1. 저는 제 손에 쥔 USB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사라지자 감미로운 배경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영상의 첫 장면은 며느리 민지가 그동안 맘카페에 올렸던 선행 인증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유아용품들, 아이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의 얼굴. 그 위로 우리들의 천사맘, 서민지님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죠. 연회장에 모인 회원들은 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고 제 아들 우식이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곳은 어둡고 칙칙한 물류창고였습니다. 낯선 풍경에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게 뭐지? 영상이 바뀐 거 아니야?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면 속으로 익숙한 인형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민지였어요. 민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나타나 민지와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었죠. 연회장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지는 당황해서 사회자에게 소리쳤어요. 저기요, 지금 영상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끄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자는 약속대로 못 들은 척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고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민지는 우리가 보냈던 바로 그 한정판 유모차와 카시트를 남자에게 보여주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가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민지에게 건네는 장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돈 봉투를 받아든 민지의 얼굴에 피어나는 탐욕스러운 미소까지 고화질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 속 충격적인 장면에 넋을 잃고 있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민지의 보물창고라는 비밀 판매 계정의 캡처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지가 그동안 후원받았던 수많은 새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는 화면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민지가 맘카페에 올렸던 후원 인증샷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보낸 후원 물품들을 다 팔아치웠다는 거야? 상황을 파악한 회원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이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누가 날 모함하는 거야. 여보. 저거 아니지? 너가 좀 말해봐. 민지는 옆에 서 있던 아들 우식이의 팔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싸늘한 눈으로 그런 민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잡힌 팔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장무라비의 자백 영상이었죠.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의 남자는 서민지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떤 물건들을 얼마나 거래했으며 수익은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 막힘없이 술술 불고 있었습니다. 서민지 씨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좋은 물건이 많은데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겠냐고요. 물건은 대부분 새 것들이었고 구하기 힘든 것들도 많아서 돈이 꽤 됐습니다. 자기가 뒤를 다 봐줄 테니 걱정 말고
팔기만 하라고 하더군요. 장무라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싸늘한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단상 위에 민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민지 앞에 섰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건 정말 꿈이었겠지. 다른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짓밟고 내 배를 채우며 호의호식했던 지난 1년이 너에게는 아주 달콤한 꿈이었을 거야. 어머님이 어떻게. 하지만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서민지. 저는 제 가방 속에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증거물. 일부러 흙탕물을 묻히고 찢어놓았던 새 베네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가 버린 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가 내 손으로 직접 망가뜨린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옷가지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게야. 제가 베네 저고리를 높이 들어 보이자 민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 위로 올라와 주저앉아 있는 민지의 양옆에 섰습니다. 서민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무대 위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맘카페 천사맘의 마지막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체포되는 순간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귀가 다 멍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에 분노한 맘카페 회원들은 민지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경찰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머리채라도 잡혔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온 아들 우식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 손의 온기에서 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지, 그리고 제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의 사기 행각은 온갖 뉴스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맘카페 천사맘의 두 얼굴, 알고 보니 파렴치한 사기꾼. 선행의 아이콘, 그 추악한 진실에 대한민국이 경악하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죠.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 자료 화면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민지의 얼굴은 온 국민이 아는 흉악범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활동했던 맘카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운영진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카페를 잠정 폐쇄했지만 성난 회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민지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과 장무라비의 자백, 그리고
비밀 판매 계정 내역에 더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아직 팔아치우지 못한 다량의 후원 물품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저와 아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장무라비와의 대질신문과 계좌 추적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돈의 흐름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아들 우식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은 아들이 갖는 것으로 재산 분할은 일절없이 오히려 민지가 아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민지 측에서는 처음에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아동을 자신의 사기 행각에 이용한 정황이 명백하여 그 어떤 주장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동안 제 아들 우식이는 맘카페에 자신의 이름으로 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맘카페 회원 여러분께 서민지 씨의 남편 김우식입니다. 먼저 제 아내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제 아내를 대신하여 그리고 제 아내의 어리석음을 미리 막지 못한 남편으로서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 아내를 믿고 사랑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이 모든 과오를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제 아들 서준이를 올바르고 정직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문에 처음에는 아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던 여론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오히려 아들 역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민지는 상습 사기 및 횡령,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결국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저는 제 아들과 손주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조용히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며느리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후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때나마 제 며느리였고 제 손주의 어미였던 사람의 추락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죠. 저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민지의 비밀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 수익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맘카페 피해자 모임과 연락하여 피해 금액이 확인된 모든 분들께 돈을 돌려드렸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눔이라는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 함께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었죠. 저희는 그곳에 민지에게서 회수한 돈에 남은 금액과 저희 가족의 돈을 보태어 거액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저희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낡은 건물 안에서 때 묻은 옷을 입고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야말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착했어야 할 진짜 주소였던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시가 똑똑히 보거라. 돈이라는 건 이렇게 써야 하는 거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데 써야 진짜 값진 돈이 되는 게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영숙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번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 영숙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야, 이모. 진짜 진수성찬인데요? 이모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영숙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날 저녁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듯 오랜만에 실컷 웃고 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영숙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근데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잖아요. 저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괜찮고 말고 내 손주, 내가 내 손으로 지켜냈는데 뭐가 안 괜찮겠니? 이번 일 겪으면서 나는 더 단단해졌는걸. 제 말에 영숙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역시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날 밤 영숙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평생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은 죄,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갚겠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엎드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보듬어 준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희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한 듯 흘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요. 제 아들 우식이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철부지 남편에서 든든한 가장이자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시장 가게를 물려받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녀석이 고된 시장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아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가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경매 시장에 가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허리를 숙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정직함과 소중함을 아들은 온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빠로서의 성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가게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온전히 손주 서준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툰 솜씨로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아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어리숙한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손주 서준이는 엄마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녀석은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애교가 늘어갔죠. 주말이 되면 저희 세 식구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가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아장아장 걷던 서준이가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미. 어눌하지만 사랑스러운 손주의 목소리에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품에 꼭 안고 저만치에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래 바구니 속에서 발견했던 낯선 옷까지, 며느리의 거짓된 미소, 아들의 배신에 무너졌던 가슴,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외로운 싸움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있는 손주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하겠지.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서민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저 제 손주가 어미의 잘못된 길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들과 손주가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 삶에 찾아온 이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을 아주 오랫동안 음미했어요. 그것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지켜낸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